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침마다 목요 특강 시간입니다. 언젠가 일본의 장수 쌍둥이 할머니로 유명하셨던 107세 쌍둥이 자매 할머니께서 그 제약회사 광고에 출연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방송 인터뷰에 나오셔서 광고 모델료로 뭘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셨는데 그때 답변이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저축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대요. 107세이신데 또 노후를 대비하세요. 네. 어이구 참. 저희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45인 저희는 꿈나무 장학금 그러니까. 뭐 이런 네. 그러니까 노후 대비가 사실 그렇죠. 저희는 40대면서 정말 남의 얘기가 아니다 싶고 점점 더 오래들 사시고 다 그러시니까요. 정말 남의 얘기 아니다 싶으실 텐데 오늘 나오실 이분께서는 노후를 대비해 놓지 않으면 5가지나 불안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벌써 불안해지시죠? 이분 말씀 들으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실 것 같아요. 미래에셋투자교육연구소의 강창희 소장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이렇게 가까이까지 오셔서 또 인사해 주시고. 네. 오늘은 청년처럼 뛰어나오셔서요, 소장님. 네, 앉으세요. 잘 보여야 되니까. 저희가 잘 보여야죠. 정말 언제 봬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으세요? 뭐, 소장님도 물론 젊으시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참 소장님처럼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닮고 싶은 모델입니다. 네. 기분 좋으시죠? 너무 좋습니다. 근데 미래를 대비하지 않으면 5가지나 불안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대비를 잘하기 위해서 그 5가지 전제 리스크 요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를 잘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비하는 그 방법을 종합적으로 생각해봐야 된다. 뭐 이런 뜻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위험 요인이 5가지나 있군요. 네. 근데 일단 노후 하면 저만 그런가요? 돈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럼 그렇죠. 뭔가 준비를 해야 됐는데 가진 건 없고 뭐 지금 뭐 주식값이 오른다 하지만 주변에 돈 벌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은 또 많이 계신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지금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들어갈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노후 준비를 마음으로만 하기도 그렇고 말씀대로 이제 오래 사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그러면 재테크를 잘해서 돈만 많이 벌어두면 되겠지 해서 요즘 사실 재테크가 유행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재테크라는 말을 별로 안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돈 버는 기술 그래서 뭐 6개월 후에 돈 벌기 위해서 1년 후에 돈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생각하는데 사실 좀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원칙 그다음에 소신을 갖고 지켜야 되는데 그 지킨다는 게 참 어려운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지금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퇴직 후에 30-40년 동안 뭐 하고 살 건가 이거가 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 보시는 분들은 뭐 채널 돌리지 마시고 그냥 같이 고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유 감사합니다, 소장님. 그런 말씀까지. 그럼 강의 청해 들을까요?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 나눴던 대로 뭐 연초부터 100세의 쇼크 재앙이냐 축복이냐 뭐 장수 리스크 이런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일종의 경고의 의미도 있는 것 같은데 좀 공포분이 일어날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뭐냐면 이 인생 후반을 좌우하는 리스크가 5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먼저 이제 그 리스크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게 영어 시간 아닙니다만은 좀 이렇게 확실히 해놓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이 리스크 하게 되면은 이걸 위험이라고 다들 번역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리스크는 그냥 리스크라고 번역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 뭐냐면 이 위험이라고 하는 말에 이 원래 영어는 데인저 중학교 때 배웠죠. 그러니까 뭐냐면 폭탄 터져서 죽을 위험, 홍수 나서 죽을 위험 이게 이제 이 데인저입니다. 근데 이 리스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주식 투자 유행인데 어느 분이 삼성전자 주식을 80만 원에 샀더니 나중에 올라서 100만 원이 됐다. 그럼 돈을 벌죠. 근데 혹시 잘못돼가지고 삼성전자 주가가 60만 원으로 떨어지면 20만 원 손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인전은 속절없이 당하는 건데 리스크는 공부를 해서 잘하면 이게 관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리스크를 이렇게 안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젊은 청년이 아주 예쁜 아가씨가 있는데 저 아가씨를 내 아내로 만들어야지. 그러면 일단 프로포즈를 해야 됩니다. 이 딱지 맞을 게 겁나가지고 프로포즈 안 하면 생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 사업하면 실패하면 망한다는데 망하면 어떡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도전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 이 리스크라고 하는 말은 그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 뭐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위험 그러지 마시고 도전 생각하시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리스크 중에서 첫 번째 리스크가 뭐냐면 이 장수 리스크. 금년 연초에 이런 말 많이 들으셨죠? 이 장수 리스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장수 리스크를 이 수치화시켜서 계산한 게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수치를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어떤 분이 나는 퇴직하고 20년쯤 살다가 세상을 떠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는 30년을 살았다. 그러면 예상보다 더 산 10년을 원래 생각했던 20년으로 나눈 거 이거를 수치로 표시한 장수 리스크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이것도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젊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우리는 0.87로 나왔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이 정도 살다 세상을 떠나겠지 이거보다 87% 거의 2배 가까이를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미국이나 일본 선진국은 보면 0.37, 0.35 그러니까 선진국의 경우에는 그냥 예상했던 것보다 한 30% 정도 더 살다 세상을 떠나는데 우리는 2배 가까이 더 살다 세상을 떠난다. 이게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나라가 수명이 너무 갑자기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40년 동안에 세계에서 평균 수명이 가장 많이 늘어난 나라가 터키랍니다. 27년.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우리나라인데 26년이 늘었습니다. 너무 갑자기 수명이 늘었기 때문에 이 실감을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요. 요번에 얼마 전에 어느 신문에도 나왔는데 여기 100세 쇼크 도달 가능성이라는 게 얼마 전에 보도가 됐습니다. 고려대학의 어느 교수님께서 이거 다음 주에 한번 넘기시면 좋은데요. 이 연구를 해서 발표하셨는데 1937년생 지금 74세시지요. 중에서 지금 살아계신 분 중에서 100세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는 분이 남자는 18.5%, 여자는 22.4%. 지금 74세 되신 분의 5분 중에 1분 정도가 100세까지 사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1947년생인데 저보다 2살 위에 45년생은요. 그러니까 지금 몇 살입니까? 66세죠. 이분들은 남자가 23.4%, 여자가 32.5%가 100세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오래 사는 겁니다. 이거를 미리미리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0세의 장수가 이게 위험이 아니고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냥 계획 없이 살거나 아니면 70세까지 살겠지 생각했는데 나중에 100살까지 하면 골치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100세 인생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세우면 그러면 축복이 되는 거고 계획 없이 그냥 적당히 살다 가겠지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장수가 바로 위험이 되는 겁니다. 그때 위험이죠.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100살까지 산다 이런 생각으로 인생 설계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면 그건 그만이죠. 네. 자, 그게 첫째가 장수 리스크입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래 살아야 된다. 아까 김재원 아나운서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니까 돈이 필요하지. 재테크를 잘해서 돈만 많이 벌어놓으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니지요. 두 번째가 뭐냐면 건강입니다. 그래서 그걸 건강 리스크라고 그러죠. 그 미국, 일본에서 얼마 전에요. 퇴직한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퇴직하면은 생활비가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생활비 줄었습니까? 물었더니요. 안 줄었다는 대답이 30%, 40%라는 겁니다. 그 왜 안 줄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특수 질병, 암, 치매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60세나 65세쯤 세상을 떠날 때는 그냥 나이 들어서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100살까지 사니까 알지도 못한 여러 가지 병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젊을 때부터 건강에 조심을 해야 되죠. 뭐 폭탄주 20잔씩 마시고 담배 뻑뻑 피워야 되고 이런 거 안 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보면요.
젊을 때 건강했던 분 중에서도 뭐 DNA도 있고 뭐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아프신 분들이 있어요. 나이 들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이 특수 질병 보험 이런 걸 하나 들어주시는 겁니다. 뭐 암보험이라든지 치매보험이라든지 저도 사실 몇 년 전에 우연히 어떤 분의 꼬임에 넘어가 가지고 제가 암보험을 들었습니다. 저는 집에 가서 저희 아내가 제 암보험 들었다는 말 듣고 웃었어요. 그 암이라는 건 팔자소관인데 뭐 그런 걸 왜 들었냐. 제가 웃었는데요. 저 사실 지난 몇 년 사이에 부부가 암에 걸렸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그걸 농담으로 쌍암이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살았으니까 그런 농담을 하죠. 절묘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 안 들었으면 참 큰일 날 뻔하겠구나. 그래서 나이 들면 이거 들기도 어려워요. 또 비싸집니다. 젊을 때 그리고 간단히 그런 보험 하나 들어두는 거. 이게 바로 이 건강 리스크, 여기에 대응하는 방법이죠. 자, 세 번째는 또 뭐냐? 세 번째는요, 자녀 리스크입니다. 자,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많이 번역하시는 분들은 자녀가 위험하다고? 아니, 귀여운 자식이 왜 위험해? 위험합니다. 본인이 아무리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나중에 노후에요. 이 자식들이 잘못돼가지고 고생하는 분 많거든요. 자, 여기 그 표를 보시면 알겠는데요. 이 우리나라, 미국, 일본에 이 뭡니까? 60살 이상 된 분들이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하는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자녀의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이 34%입니다. 근데 이게 몇 년 전에 40%, 50% 이랬던 거가 점점 줍니다. 아마 10년 후쯤 조사하면요, 미국 보세요, 0.5%, 일본 보세요, 2.5%. 아마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겁니다. 자식들은 우선 숫자가 없어서 도와줄 수가 없고, 이제 자식도 100살까지 살면요, 노인을 부양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자식들 자기들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부부들에게 물어봅니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자식 도움 받을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 예라고 대답하는 바보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면 자식 교육에 올인하고 있거든요. 주위 보시면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내심으로는 요놈의 자식만 가르쳐 놓으면 무슨 수가 나겠지. 근데 수가 안 난단 말이죠. 저희 연구소에서 작년에 조사를 해봤어요. 이 퇴직한 분들에게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못했다는 대답이 60%가 나왔습니다. 그 왜 못하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이 자녀 교육비 때문에 못했다는 분이 6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녀 교육 문제를 잘 해결해서 자녀 교육비를 아끼지 않으면은 노후 준비가 안 되는 겁니다. 거기 돈 다 써놓고 약간 남은 돈 가지고 어떻게 이걸 튀겨볼까? 뭐 이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녀 교육을 확실히 개혁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문제는 옛날에는 논 팔고 집 팔고 과외 공부 시켜서 시험만 잘 보게 만들어 놓으면 본전을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보세요.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회사 들어가면 그럭저럭 60까지 다니고 걔네들이 부양해주고. 근데 지금은요, 천하 없이 인류기업을 들어가도 40대 중반이면 언제 회사를 관둘지 모릅니다. 저도 옛날 제가 사장할 때 후배 뭐 이런 분 사람들이 가끔 찾아와서요, 저 이번에 명퇴했는데요, 어디 취직할 데 없을까요? 놀라가지고 너 몇 년생이냐? 예, 64년생, 65년생, 뭐 40대 중반에요. 이렇게 회사를 관두고 지금 이러는 판입니다. 오직 하면 그 평론가 이어령 교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는 셀러리맨도 자영업자와 똑같은 마음으로 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이 과외 공부 시켜가지고 돈 처발라가지고 이렇게 해서 공부해서 이렇게 들어온 애들이 보면요, 이렇게 주위에서도 보면 첫째 싸가지가 없어요. 뭐 좀 험한 일 있으면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안 해요. 오히려 저 지방 출신에 지방 나온 사람들이요, 들어올 때는 좀 어렵게 들어오는데 일단 들어오면 솔선수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사장되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용기가 없어요. 또 적극적이 않고, 그 다음에 이 적응력이 없습니다. 그 저 보면요, 요즘 대학생 중에도 과외 공부하는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의사인데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의대생들한테 또 과외 공부한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혼할 때 돈 대주고 뭐 돈 대주고 이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자녀 교육을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쉽지 않거든요. 저도 제 딸이 있고 아들이 있어서 손자, 손녀가 있는데 제가 옆에서 봅니다. 제 딸이 얼마 전에 저한테 와서 그래요. 자기 딸 영어 유치원을 보내겠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소신이 있는가? 아니에요. 유치원원 말이 5명이 모이는데 그중에 3명이 영어 유치원을 갔기 때문에 몇 달 후에 걔네들 만나서 영어 샬라샬라인데 내 딸만 못하면 쪽팔리니까. 참 그게 뭐냐면 분위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부부가
정말로 교육 문제에 대해서 공통된 인식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요즘요, 애 좋은 학교 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아시죠? 엄마의 정보력과 아빠의 무관심이라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무관심하니까 이게 인식이 공유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우선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시키는 게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인지. 그래서 정말로 소신을 갖고 교육비를 아끼지 않으면 이건 자식도 망쳐먹고 자기 노후 대비도 안 된다. 그럼 교육비 아껴서 뭐 해야 되느냐? 여기 보세요. 선진국, 미국, 일본은요. 도대체 60살 이후에 생활비 조달 수단이 뭔가. 야, 미국 65%, 일본 75% 공적 사적 연금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진국이라고 하면 몇 억을 들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몇 억을 들고 있는 나라가 아니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저 생활비 정도를 확보하고 있는 나라, 그게 선진국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는 분이 14%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교육비를 아껴서 뭘 해야 되느냐, 재테크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첫째, 국민연금을 부부가 가입하셔야 됩니다. 국민연금이 말이 많지만 확정된 거로는요 그만한 게 없어요. 또 가정주부가 국민연금 가입할 수 있는 거 모르는 분 많습니다. 이미 가입이 되죠. 벌써 똑똑한 아줌마들은 다 가입했어요. 부부가 국민연금만 젊을 때부터 가입하면 절대 굶어 죽을 염려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직장인들은 퇴직연금을 꼭 드셔야 됩니다. 그것도 가능하면 투자형 연금, DC형 연금이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자기가 상품도 고르고 그래서 잘하면 수익을 많이 내고 잘못하면 또 좀 덜 받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요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해가지고 그 지식으로 다른 자산을 운용하는 데도 활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개인연금. 요즘 연말정산 뭐해서 연금 저축 같은 거 있죠? 참 좋은 상품이에요. 그런 것들을 한 달에 20, 30만 원씩 젊을 때부터 들어가지고 이 세 개를 모아서 최저 생활비 정도를 확보해 두는 거. 이것이 100살의 세상을 떠날지 100년짜리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거에 이 리스크, 이거에 대비하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까지 못하신 분이라면, 목돈이 있으신 분이라면 즉시 연금, 지금 목돈을 갖다 놓고 그걸 얼마씩 한 달에 받아서 생활하는 거. 또 요즘 주택연금 아시죠? 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받아서 나중에 이제 정산해서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요, 몇 억을 들고 있어야 노후 대비가 된다. 저는 그런 말을 참 싫어합니다. 몇 억을 들고 있으면요, 노리는 놈이 많아요. 첫째, 사기꾼이 노립니다. 둘째, 아들 사위놈이 노립니다. 아들 사위가 뭐 총 들고 와서 노리는 줄 아십니까? 아니지요. 내가 몇 억을 들고 있는데 아들 사위가 사업하다 실패했다. 안 도와주고 못 빼깁니다. 그래서 그와 도와주고 쪽방에서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도와줄 때 도와줄 망정, 두 노인네가 100살까지 또는 100여살까지 최저 생활비 정도는 확보해 두고 이게 준비를 하는 거. 이것이 이 첫째 장수 리스크, 건강 리스크, 자녀 리스크, 이거에 대응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이 재산이 한 군데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큰 리스크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이 수도권의 베이비부머 세대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500세대를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이 수도권에 사는 분들입니다. 자, 그분들의 총 자산이 평균이 얼마냐? 5억 4천만 원이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부채 차입금이 있죠. 이게 평균 6천만 원입니다. 자, 5억 4천에서 6천만 원을 빼면 4억 8천만 원. 이게 자기 자본, 순자산이죠. 자, 그러면 50대 후반에 4억 8천만 원 정도 있으면은 뭐 그럭저럭 살 수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6천만 원입니다. 그럼 얼마 남습니까? 2천만 원이 가용자산, 금융자산입니다. 이걸로 20년, 30년을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혹시 이거 한 2천만 원 가지고 뭐 주식 사서 튀겨볼까? 그랬다가 빵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집을 팔아서 살아야 됩니다. 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살라고 집 팔라고 내놓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집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 집값이 난리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이 할 일이 뭐냐? 재테크가 아니라 일단 오늘부터 내가 자산 관리 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일단 하실 일이 죄송합니다. 우리 집의 재산 상태를 한번 파악해 보는 거,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하냐면요, 꼭 부부가 같이 앉아서 하셔야 됩니다. 간단해요. A4 용지를 띄워놓고 이게 T자를 그립니다. 그래서 T자 왼편에다가는
우리 집에 자산이 뭐가 있는가? 자산은 크게 실물 자산과 금융 자산으로 나눠집니다. 실물 자산의 대표가 뭡니까? 집이지요. 자, 집 5억. 뭐 중고 자동차 있으면 한 대 뭐 100만 원. 또 혹시 개 있으면 바둑이 한 마리 50만 원. 뭐 이런 거 다 쓰세요. 그다음에 이제 시가를 여기다 씁니다. 그다음에 금융 자산을 씁니다. 금융 자산이 뭐냐면 호주머니 현금, 은행에 예금한 거,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연금 이런 거 가입한 거 있으면 다 쓰시고 일단 시가를 쓰세요. 그리고 합계를 냅니다. 그게 혹시 이게 10억이다. 그러면 오른편에다가는 은행이나 신용금고 이런 데서 돈 빌린 거 있는가? 그 돈 빌린 거 있으면 그게 차입금이죠. 부채, 차입금을 씁니다. 그게 뭐 예를 들어서 7억이다. 그러면 10억에서 7억을 뺀 3억. 이게 순수한 자기 자본, 3억이 되죠. 이게 자기 돈입니다. 이거를요, 1년에 한 번 부부가 꼭 만들어 보셔야 돼요. 물론 이제 이걸 또 조심할 거 하나 있습니다. 비자금 감춰 같은 거 뽀록 나면 안 되니까 그거는 막 조심하세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보면은 이게 생각이 달라집니다. 자, 만들어 놓으면 우리나라 가정은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여기에 있는 것처럼 자산의 합계가 10억인데 부채가 7억인 집, 이런 집은요 위험한 자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산의 합계가 100억이고 부채가 70억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채 차입금이 총 자산의 3분의 2가 넘어가면 일단 위험한 자산 구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어떤 분이 아니 무슨 소리야? 10억 다 팔아가지고 7억 빚갚아도 3억이 남는데 위험하다니? 위험합니다. 왜냐면요 이 부채 차입금 이거는 갚지 않으면 줄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갚아줍니까? 안 줄어요. 그런데 집값, 주식값은요 불황이 오면 얼마든지 절반으로 3분의 1로 떨어질 수 있어요. 예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느 동네라고 하면 또 그 동네 저 욕할 것 같으니까 서울 시내 어느 동네에 34평짜리 아파트가 2008년에 재개발된다는 소식 때문에 12억 원까지 매매가 된 일이 있습니다. 그게 이 2009년 1월 달에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6억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동강이.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어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10억이 5억 됐다? 빚은 그냥 있습니다. 2억여 원의 채무 초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집에 가셔서 이 부채 차입금이 자산이 많더라도 부채 차입금이 좀 과다하다 싶으신 분은 이 차입금이 왜 생겼을까? 부채가. 그걸 생각해 보시고 구조조정부터 하셔야 돼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빚이 생깁니까? 차입금이 왜 생깁니까?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으니까. 그런 사람 우리나라 별로 많지 않지만은 그런 집은 뭘 해야 되냐? 빨리 생활 수준을 낮추는 노력부터 해야 돼요. 그거 못하면서 재테크에서 돈 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별로 그런 가정은 없으니까. 그러면 두 번째 이 부채가 생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집 사기 위해서, 주식 사기 위해서 또는 펀드 사기 위해서 그거는요 써버리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근데 그것도 냉정하게 이 차입 금리와 투자한 물건의 기대 수익률 요거를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10년짜리 장기 저리 주택자금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요 몇 년 사이에 이 신용대출 받아서 주식 사고 펀드 사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신용거래라는 거 있죠. 이런 분들은 자기가 정말 아주 특별한 도사가 아니라면 적당한 기회에 팔아서 갚는 게 낫습니다. 몇 년에 한 번 어쩌다 한 번은 모르지만은 계속해서 신용대출 금리 이상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낸다는 것은 보통 사람한테는 일단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요 가장 확실한 투자는 빌린 돈을 갚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요 일단은 이 부채의 구조조정부터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요 우리나라 가정에 이 부채가 많은 집이 첫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재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그 재산이 다 부동산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베이비부머 세대 얘기했는데 이걸 우리나라 평균하고 외국하고 비교해 보면요. 우리나라는 다음 장에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나라는 이 부동산하고 금융자산의 평균이 금년 연초에 신문에 발표된 거 보셨을 거예요. 부동산이 78, 금융자산이 22. 그러니까 약 4대 1입니다. 부동산 대. 여기 계신 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나라는 재산이 골 부동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 부동산이고 예금이나 조금 있고 주식이나 좀 하고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미국 보세요. 부동산 대 금융자산 33대 67, 약 1대 2. 금융자산이 부동산의 2배가 넘습니다. 우리와 반대입니다.
미국은 왜 그럴까? 지금 우리나라도 알게 모르게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일본을 보세요. 일본도 1980년대까지는 우리 못지않게 부동산 비중이 높은 나라였습니다. 왜? 땅값, 집값이 엄청나게 비쌌기 때문에. 근데 이게 10분지율로 떨어져, 5분지율로 떨어져. 지금 보십시오. 39대 61. 미국 비율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 비율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표정이 나타납니다. 아, 저 사람은 증권회사에서 왔구나. 이제 주식사라고 꼬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부동산 안 된다고 해놓고 이제 막판에 가면 주식사라고 할 거야. 다 그런 표정이에요. 지금 여기 두 분 비율 그런 표정 주고 계시네요. 예. 근데 저는요, 꼭 부동산이 나쁘다. 그런 뜻이 아니고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게 문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동산과 관련해서 생각을 바꿔야 될 게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우리가 집 문제 하나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 결혼하면 우리의 소원은 내 집 마련. 평생 제 집 한 채 갖고 그냥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나는데 앞으로 집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바꿔야 돼요. 뭐냐면 제가 아는 일본 친구가 있는데 이 동경 수도권에 사는데요. 1984년에 28평짜리 아파트를 우리 돈으로 1억 2천만 원에 사가지고 그게 쫙 올라서 일본의 집값이 제일 비쌀 때가 1990년이었습니다. 3억 6천만 원까지 올랐대요. 6년 만에 3배 올랐습니다. 무지하게 올랐죠. 그러면 1990년이 일본에서 어느 때냐면 일본에서 40살 먹은 사람 숫자가 제일 많을 때입니다. 대개요. 어느 나라의 집값이 피크는 40세 연령 인구가 제일 많을 때 고금방일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는 1971년생이 숫자가 제일 많아요. 그때 110만 명 났거든요. 작년에 우리나라 출생자 몇 명 된 줄 아세요? 40만 명 깼을 거랍니다. 3분의 1로 줄어요. 그 71년생이 40살 되려면 금년 2011년 이런 게 다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오른 거가 최근에 얼마까지 떨어진 줄 아세요? 6천만 원까지 떨어졌답니다. 동경 시내 중심가에서 지하철 타고 50분 내지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 그래서 제가 야, 너희 집은 왜 이렇게 떨어졌냐 그랬더니요. 이게 낡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낡은 아파트가 더 오르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재개발한다고. 그래서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금년 내년이 아니고 5년, 10년, 20년에 이 주택의 장기적인 수요와 공급 이런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선요, 나라마다 집을 많이 주택 공급 능력이 아주 크게 늘어날 때가 있어요. 그게 미국은 70년대고 일본은 80년대 그리고 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입니다. 이게 그 나라의 발전 단계에 따라 달라요. 그러면 그때가 그 나라에서 어느 때냐? 그 나라에서 사회 간접 자본 투자가 대충 끝나갈 때 사회 간접 자본 투자라는 게 뭐냐면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항만, 지하철 그러니까 이게 다 건설업자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건설업 하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다리 놓고 그다음에 고속도로 뚫고 이럴 때가 아주 좋을 때예요. 근데 그런 일이 대충 끝나고 나면 일이 없습니다. 그럴 때 주택산업으로 많이 이제 전향을 하거든요.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보면 우리나라 도로 사정 끝내줍니다. 이제요. 그래서 건설업 하는 분들 일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건설회사 CEO 몇 분한테 제가 들었는데 앞으로 우리는 뭐 하지? 우리 메인 비즈니스 중점 사업을 임대아파트, 임대주택 건설해야 되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분 제가 3분이나 봤어요. 그렇게 지금요. 공급 능력은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집을 지면 누군가가 그 집 가서 살아줘야 되죠. 수요가 있습니다. 수요가 있어야 됩니다. 그 수요를 예측하는 대표적인 지표가요. 출산율인데요. 출산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 일본 친구가 그래요. 요즘 일본의 젊은 친구들은 집을 살 생각을 안 한답니다. 내가 미쳤냐 왜 집을 사? 그런 돈 있으면 페라리 스포츠카 하나 타고 놀러 다니지. 왜 집을 안 사?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아버지가 집을 주거나 장인이 주거나 아니면 양쪽에서 하나씩. 근데 집 2채 물려받을 텐데 미쳤다고 집 사냐? 안 산대요. 그러면 왜 그러면 그런 소리를 하냐면은 자 일본의 출산율이 벌써 오래전부터 1.3명 정도로 낮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실 게 뭐냐면 출산율이 1.3명일 때 태어난 애들이 2, 30년 지나서 시집장가 갈 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3쌍 중에서 2쌍이 무남동녀, 무녀동남이 결혼합니다. 그러면 신랑도 신부도 집 한 채씩 물려받아요. 그런데 지금 일본의 주택보급률 몇 프로냐면요. 113%예요. 13%가 비어 있습니다. 아키야라고 그래요. 호수로 말하면 756만 호가 비어 있어요. 일본의 빈집이. 이렇게 빈집이 많으니까 이렇게 집값이 일본에 떨어져서 오르질 않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그렇게 무지막지하진 않아요. 지금부터 조심하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냥 이제부터 잘 생각해 볼 게 뭐냐. 우리나라는요. 지금 출산율이 얼마쯤 아십니까?
우리나라 집값이 그동안에 폭등을 한 이유가 뭐냐? 1960년, 예를 들어서 4.19 나던 해입니다. 그때 4.19 나던 해에 저 시골 고향에 그때는 전기도 안 들어올 때예요. 그때는 전기도 안 들어오지 마땅히 노인네들이 일도 없어서 그랬겠지만은 그때 출산율이 6명.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에 무지무지하게 출생한 분들이 집을 사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또 핵가족화되면서 여기에 또 투기가 가세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집값이 폭등을 한 겁니다. 그런데요, 2005년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몇 명인 줄 아세요? 1.08명. 1.08명. 2006년에 쌍춘년이라고 그때 애 많이 낳았다고 그랬는데요. 1.13명입니다. 미국은 몇 명인 줄 아세요? 미국은요, 2.04명. 이민 온 분들이 많이 낳지, 또 한국에서 원정 출산 가서 도와주지. 그래서 이게 미국의 경쟁력입니다. 미국을 우습게 볼 수 없는 이유는 폭탄 있고 돈 많아가 아니고 미국의 출산율이 미국이 무서운 이유예요. 우리나라는 큰일 났습니다. 1.08명일 때 태어난 아이들이 20, 30년 지나서 시집장가 갈 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무남동녀, 무녀동남이 결혼해요. 그러면 신랑도 신부도 최소한 양가에 한 집은 집이 있겠죠. 자, 그러면은 그때 가면 집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 여기 표 한번 보여주십시오. 주택보급률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보세요. 전국으로 보면 옛날식으로 하면 111%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혼자 사는 사람, 1인 세대를 세대수에 포함을 안 시켜서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아들이 저기 원룸 같은 데서 혼자 사는 경우 많잖아요. 그걸 다 포함시키더라도 101%.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 가구 수보다 주택 수가 지금 현재 많아요. 그리고 서울이요, 93%니까 보급률이 좀 낮습니다. 근데 서울의 93% 안에는 원룸이라는 거 있죠. 또 오피스텔 이런 거를 주택수에 포함을 안 시킨 거랍니다. 그거까지 다 포함시켰으면요, 서울도 100% 넘었을지 모른대요. 근데 왜 사람들은 집 없다고 난리냐? 자가 보유율, 소위 말해서 이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전국 평균 자가 보유율은 56%, 서울만 보면 45%. 그러니까 두 집에 한 집이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집 없다 이러지만은 이미 이 전국으로 보면 뭡니까? 전체로 보면 이미 우리나라 가구 수보다 세대 수보다 주택 수가 많다는 겁니다. 지금 이러니까 20년, 30년 지나서 무남동녀, 무녀동남 결혼할 때는 어떻게 될 거냐 그죠? 그건 그때가 생각할 일이지 아닙니다. 지금부터 생각해서 미리미리 대비해야 돼요. 그때 가서 딱땅해서 하려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요. 그럼 여기까지 결론이 뭐냐? 그러니까 빨리 집 팔아서 주식 사란 말이냐? 이렇게 알아들으세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뭐냐면 결론이 뭐냐? 자산관리 원칙으로 보나 앞으로 이 주택시장의 전망으로 보나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산관리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 재산을 어느 한 곳에 집중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다고 그랬죠? 집중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다음에 소득 수준이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부동산의 비중이 낮아지고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아지는 게 자산관리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50대, 60대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의 부동산 대 금융자산은 반반 정도는 우리나라 형편을 볼 때 돼야 돼요. 근데 아까 베이비부머 세대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젊은 신혼부부는 집 한 채 은행빚밖에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 젊으니까. 그래서 그 젊은 신혼부부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소득 수준이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부동산의 비중이 낮아지고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아지는 거, 이게 자산관리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꼭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집 문제 가지고 하나 더 생각할 게 뭐냐면, 이제 돈이 좀 있으신 분 중에 노년에 대형 고층 아파트 이런 데 사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요, 좀 나이 드시기 전에요, 이 구조 조정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요, 이 아들, 딸 시집장가 다 보내고 이 두 노인분이 사시는 분들이 이 뭐 60평, 70평 사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이거 두 노인 내가 이렇게 넓은 데 사세요? 그럼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야지 아들이 사회 가서 자고 가지. 안 자고 갑니다. 우리 아들놈도 한 번도 자고 간 일 없어요. 지금까지는요, 희소 가치 때문에 대형 아파트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앞으로 잘못하면 대형 아파트가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 전 세대 중에서
혼자만 사는 세대, 둘만 사는 세대의 비율이 52%가 된대요. 벌써 그 조짐이 나타나요. 전세 가격만 봐도요. 어느 지역 보니까 31평짜리 아파트 전세가 3억 5천입니다. 근데 65평짜리 아파트 전세는 얼마인 줄 아십니까? 4억 5천. 이 갭이 점점 줄어요. 이런 거 앞으로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고층 아파트. 우리나라가 유난히 고층 아파트를 좋아합니다. 어느 지방도시에 고층 아파트 20층짜리만 올라가길래 아니 저긴 땅도 많은데 왜 이렇게 고층이야 그랬더니요. 처음에는 5층으로 지려고 그랬대요. 그때 동네 주민들이 몰려와서 왜 서울 사람만 20평에 살아야 되느냐. 우리도 20평에 살고 싶다 올려라. 그래서 올렸대요. 그런데 젊을 때는 괜찮아요. 노인 중에서도 전기 노령기 이 70대 이전까지는 괜찮은데 후기 노령기 75세 이상 되면 진짜 노인이거든요. 이때 가면 조심해야 돼요. 재작년에 이 신문에 한번 보셨을 거예요. 일본에서 난리가 났어요. 오하라 레이코라고 뭐 우리말로 뭐 국민 탤런트입니다.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요. 사흘 만에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이 벌컥 뒤집혔습니다. 국민 탤런트가 세상을 떠났는데 사흘 만에 발견돼가지고 그걸 고독사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큰 아파트 단지 안에서는요. 과거 3년 동안에 고독사한 사람이 25명. 근데 그 사람들이 죽어서 발견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평균 21.3일이 걸렸대요. 얼마나 비극입니까? 이런 일이 왜 생기냐. 사람이 들락날락하는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 30층, 40층에 살고 있어 보세요. 거기 관문을 뚫고 올라가려면 5개는 통과해야 됩니다. 그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까? 그런 데 살다가 고독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노년의 대형 고층 아파트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요즘 아까 뭐 주택보급률이 100% 넘었다고 그러니까 열받는 분이 계실 거예요. 지금 전세 대란이지 않습니까? 참 이거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요즘 전세 대란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그냥 무리하게 돈 빌려서 집 사는 거 이거는 조심해야 해요. 요번에 이 전세 대란이라는 게 왜 생겼냐? 어떻게 보면요 비정상적인 국면에서 정상적인 국면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 있어요. 정부의 정책도 좀 잘못된 게 있고 뭐도 잘못된 게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집값이 오를 전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전세는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뭐냐면 집을 그 전세를 놓는 분은 어떤 분이냐. 가능하면 전세를 많이 끼고 그다음에 돈 빌려서 집을 삽니다. 그래서 빌려줍니다. 그러면 몇 년 기다리면 집값이 올라요. 그러면요 그 전세 주고 나서 이 오른 만큼 돈을 벌 수가 있거든요. 또 전세 사는 사람은 5억에 전세 살다가 나갈 때 그대로 찾아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양자에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집값이 오를 것 같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집을 살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집 살라고 했던 사람도 전세로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년에 보금자리 주택 뭐 있지 않습니까? 그게 보통 시중 가격이 한 30% 좀 싸게 이제 분양이 되는 겁니다. 무주택자로 버티고 있어야 그걸 분양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요 가능하면 다 전세로 살라고 그러죠.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종당에는 결국은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처럼 월세로 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여기서 열받아가지고 물론 약간 무리해서 집을 사는 건 좋습니다. 그러면요 마음에 안심감이 생겨요. 그리고 약간 무리해서 집을 샀기 때문에 전략을 하게 됩니다. 그거는 좋아요. 그런데 겁도 없이 돈 많이 빌려서 집 샀다가 하우스푸어라고 그러죠. 큰일 날 수 있어요. 그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집 문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에 편중된 이 자산 구조 리스크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가 뭐냐면 인플레 리스크입니다. 인플레가 뭔지 아시죠? 물가가 올라서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2008년에 금융위기 그래가지고 세계 각국이 돈을 많이 푼 거 아시죠? 옛날 같았으면은 그 정도 돈을 풀었으면요 광란 물가가 됐을 거예요. 근데 요 몇 년 사이에 의외로 물가가 그래도 조용합니다. 우리나라 뭐 얼마 전에 배추값 오르고 이런 거는 예외고요. 왜 그러냐? 선진국이 불경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웃나라 일본 같은 데는요 뒷불에 물가가 좀 떨어진다고 난리예요. 그런데 언제까지나 그럴 거냐? 아닙니다. 요즘 슬슬 보면요 이게 이 풀어놓은 돈이 돌기 시작하면서 물가를 자극하는 게 그런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요 인도, 중국, 인구 대국 13억 인구, 15억 인구 이 인구 대국이 그동안에는 가난해서 소비를 잘 못했어요.
근데 이 인구 대국의 소득 수준이 높아가면서 뭐 소비가 지금 엄청 늘어납니다. 우리 지금 서울 와서요, 일본 사람이 돈 쓰는 줄 아십니까? 중국 사람들이 왕창 사가거든요. 그 13억, 15억 인구가 식량, 자원 싹 쓸 거예요. 그때 가서 물가가 오르면요, 나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걸로 예금했습니다. 그랬더니 돈 가치가 떨어져 보세요. 이게 노후 준비가 되겠습니까? 자, 이거는 좀 잘 기억해 두세요. 1년에 3%만 물가가 올라, 3% 인플레가 25년이 계속되면 지금의 100만 원이 48만 원 가치로 줄어든답니다. 다 20년, 30년에 쓸 돈인데 예금해서 갖고 있었더니 절반 이하로 돈 가치가 줄어들면 이게 노후 대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자산관리 방법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금융자산 중에서 저축상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예금하는 거. 그럼 갖다 맡기면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이제 어렵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일부의 자산을, 금융자산을 어디에 운용해야 되느냐? 투자상품이라는 데 운용을 해야 됩니다. 투자상품이라는 게 뭐냐면 가능성을 믿고 자금을 투하하다. 이게 투자의 뜻인데,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펀드, 보험 중에서도 변액보험, 연금 중에서도 변액연금, 이렇게 이제 투자상품입니다. 이거는 잘하면 돈을 벌어요. 잘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소위 이게 아까 말씀대로 용기를 갖고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투자상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요, 어느 정도 리스크가 따르지만은 고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상품에다가 어느 정도 자산을 이렇게 넣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제 드디어 본색이 나타나는구나. 이제 주식사라는 얘기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지금 주가지수가 2,000을 넘었잖아요. 이게 꼭 3년 전에 2,000을 넘었어요. 제가 3년 전 2,000 때 나와서 제가 강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드디어 이제 주식사라고 할 모양이구나. 그런데요, 지금 주가지수가 어제도 2,100을 넘었는데, 그러니까 요즘요, 의견이 반반입니다. 어떤 분은 세상이 달라졌다. 2007년에 우리나라 500대 기업이 1년간 번 돈이, 영업이익이 70조 원이었답니다. 근데 작년에는 100조 원이랍니다. 40%가 늘었어요. 세계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같이 이렇게 강해진 기업이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오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 우리가 좀 형편이 낫기 때문에 외국 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돈이 주가를 올린 거야. 작년에 우리나라에 20조 원 정도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올릴 때는 잘 올리는데 이 외국인 자금이요, 변덕이 심하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조금만 나면 언제 철수할지 모른답니다. 그럴 때 주가는 또 골치 아플 거래요. 지금 양분되었어요.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첫째, 누구 말을 들어야 될 게 모릅니다. 들었다고 해도 6개월, 1년 후 이거를 데리고 샀다 팔았다 해서 보통 사람이 돈 번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투자를 하긴 해야 되는데 뭘 생각이 되느냐? 원칙을 확실히 이해하고 그걸 어떻게 하면 실천할까? 이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중에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도대체 내가 투자를 왜 하는가? 저는요, 투자를 왜 하는가를 생각할 때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제 사부, 미국 사람이 하나 있는데 저한테 준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장수 리스크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10년 전에 그 책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뭐라고 썼는가 가서 봤더니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병이 들거나 교통사고를 당해서 평균 수명보다 일찍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서 생명보험에 가입을 하고 오래 사는 장수 리스크에 대비해서 투자를 하는 거다.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보통 투자 왜 하세요? 여기 다 물어보면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돈 벌려고 하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고 장수 리스크 20년, 30년 후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장기 투자가 되는 거예요. 투자를 하는 목적, 노후 대비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학교 갓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막 시작한 사람도 노후 대비로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시작하면 20년, 30년 장기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투자의 목표를 확실히 정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할 일이 뭐냐면 투자의 원칙이 뭐냐? 첫째, 주식을 하든 또는 주식형 펀드를 하든 투자할 때는 소액, 이번 달에 월급 타서 쓰고 50만 원 남았다. 그러면 50만 원, 50만 원, 50만 원 이 적금 붓듯이 적립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을 했더니 그게 5천만 원이 됐다, 1억이 됐다.
그러면 그때는 방법을 바꿔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포트폴리오 방식이라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공격적인 주식형 펀드의 뭐 절반, 아니면 채권형 펀드의 절반, 이런 식으로 형편에 맞게 이렇게 분산을 시키는 거, 그걸 포트폴리오를 짠다고 그래요. 아주 쉬운 방법은 뭐냐면 100에서 자신의 나이를 뺍니다. 30대, 40대, 50대. 예를 들어서 내가 50대다, 40대다. 100에서 40을 빼면 60이 남습니다. 그러면 60% 정도를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공격적인 데 넣으시고 40% 정도는 채권형이나 CMA 같은 안정적인 데 넣고 이렇게 분산해야 돼요. 그거를 포트폴리오 방식, 거지식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간을 정해요. 6개월 또는 1년. 그래서 정기적으로 점검해가지고 비율이 넘은 거는 팔아버리고 비율이 줄어든 건 다시 사고, 이런 거를 기계적으로 이렇게 지키면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칙을 지키는 거. 많은 분들이 투자라고 하면 뭐 남이 모르는 엄청난 걸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간단한 투자의 원칙을 지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제가 적립식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적립식 투자라는 거요, 여기 모르는 분 없을 거예요. 이번 달에도 50만 원, 다음 달에도 50만 원 이렇게 투자하는데 그거는 주식형 펀드나 혼합형 펀드로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형 펀드로 이번 달에도 50만 원, 다음 달에도 50만 원 투자를 하면은 주가가 높을 때는 비싸니까 수량을 조금 삽니다. 근데 주가가 떨어지면 기분은 나쁘지만 수량을 많이 삽니다. 그래서 최소한 3년 정도는 계속을 해야 됩니다. 3년을 할 각오가 없으면 처음부터 하지를 말아야 돼요. 그러면요, 비쌀 때는 수량을 조금 사고 쌀 때는 많이 사고 3년 이상 계속하면 그 매입 단가, 평균 단가가 이렇게 점점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지난번 3년 전에 주가 지수가 피크일 때 2007년 가을에 시작을 했다고 하면 작년 연말까지만 계속했으면요, 그 사이에 주가가 반동강 이하로 떨어질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 걸 참고 그냥 꾸준히 3년을 계속했다면 작년 연말 현재로 주가는요, 3년 전보다 작년 12월 31일에 주가가 0.7%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립식으로 투자를 계속한 사람은요, 평균 34% 정도 수익을 냈어요. 이게요, 그냥 단순히가 그렇지 가중을 하면 훨씬 더 높습니다. 이게 바로 이 투자의 원칙을 지키는 거에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원칙을 지키는 거 무지개 어렵습니다. 자, 우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적립식 투자한 그 계좌 수가 무지하게 많은데 언제 시작했냐? 2007년 가을에 대부분 시작했어요. 이때 주가가 피크일 때. 참 이상해요. 바닥에서 시작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때는 죽어도 안 합니다. 무서우니까. 그런데 언제 시작하냐? 2007년 가을처럼 주가가 막 2천을 넘을 때. 왜 그때 시작을 한 줄 아십니까? 신문 텔레비가 그냥 놓아두질 않아요. 오늘도 올랐다네, 내일 또 올랐다네, 옆에 철수 엄마 돈 벌었대, 영희 엄마 돈 벌었대. 그래서 참다 못해가지고 에이 나도 한번 하자 하고 딱 들어간 게 2007년 가을입니다. 그래서요, 좋아, 나도 이제 투자를 해서 돈 좀 벌어야지. 한 달에 50만 원씩 주식 펀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년을 열심히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2008년 가을이 됐어요. 1년 후 주가 지수가요 54% 마이너스예요. 반동강 이하로 떨어졌어요. 뭐처럼 밥 먹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돈을 아껴서 1년을 딱 했더니 반동강 이하로 떨어보세요. 어떤 자식이 나한테 펀드 사라고 한 거야. 꼴도 보기 싫어요. 그래서 다 팔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요, 아주 나가면 또 괜찮습니다. 1년쯤 지나서 오른 뒤에 다시 들어옵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요, 그러니까 이거를 문제는 뭐냐면 원칙을 아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지켜야 되는데 이거예요. 이때쯤 기분은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2008년 가을 금융위기 나가지고 주가가 하루에도 100포인트씩 폭락합니다. 남말할 거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한 달에 얼마씩 월급 타서 하고 있는데 이때가 되니까 저희 집 사람이 그래요. 제가 이제 매월 월급 타서 불입금을 넣으려고 그러면 넣지 마 그러는 거예요. 폭락하니까 무서우니까. 그러면요, 비쌀 때는 넣고 떨어지면 기분 나빠서 안 넣고. 그러면 평균 가격을 언제 낮춥니까? 이 평균 가격이거든요, 이게. 평균 낮추는 거. 언제 낮춰요? 그러니까 결국은 엄청난 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때 이렇게 폭락할 때 이때의 분위기는요, 마치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 것 같은 공포 분위기입니다. 그 공포 분위기 속에서도 그달의 불입금을 넣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2, 3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뭘 남 모르는 거 엄청난 거 알아야 되는 거 좀 생각하는데 첫째 알기도 어렵거니와 알고 나서 그대로 실천이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주가지수가 2,000을 넘었지만요. 오늘 가서 시작해도 돼요. 정한 금액을 주식형 펀드나 혼합형 펀드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거를 쭉 계속을 하면 돼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속을 쭉 하셔야 되는데 이게 여기까지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모아가지고 이게 목돈이 됐다. 5천만 원이 됐다. 1억이 됐다. 그러면요. 그때는 또 방법을 아까 말씀드렸죠. 이 포트폴리오 방식 또는 거치기라고 그러는데 이건 나중에 공부 좀 하세요. 그것도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형편, 나이라든지 재산 상태라든지 가족 상황이라든지 또는 이 자신의 성향이라든지 이 금융기관에 가서요. 괜찮은 금융기관에 가시면은 우선 형편을 물어보는 설문지를 주어요. 그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설문지에 대답을 잘 하시면 아, 사모님은 공격형인 주식형 펀드의 50%, 그다음에 좀 채권형 펀드의 40% 또는 이 MMF나 CMA 한 10%쯤 하셔야 되겠군요. 그래서 비율을 짜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펀드를 고르는 겁니다. 여기서요. 좋은 펀드를 골라야 돼요. 아무리 비율을 그렇게 짰더라도 개똥 같은 펀드 골라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량 펀드를 골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한 뒤에는 그냥 그대로 놓아두면 안 돼요. 기간을 정해두고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돼요. 3개월 만에 한 번 또는 6개월 만에 한 번 또는 1년 만에 한 번 이렇게 점검을 쭉 해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50% 주식형 펀드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개 50대는 50% 정도 주식형 펀드 합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봤더니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식형 펀드의 비율이 65%로 늘어났다. 그러면 그때 이 채권형이나 CMA 쪽은 비중이 낮아졌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요. 주식형 펀드 늘어난 걸 팔아서 여기다 옮깁니다. 그리고 또 6개월 지났더니 이번에는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요. 주식형 펀드 비중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50%였던 거가 40%로 줄었다. 그러면 이번에는 채권형이나 CMA 이쪽 걸 팔아가지고 반대로 이쪽으로 올립니다. 옮깁니다. 그래서 이걸 쭉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투자에 성공한다는 게 좀 외람되지만 이웃을 사랑하세요. 이 말과 똑같아요. 여기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걸 모르는 분 계십니까? 근데 우리가 추상적으로 인류를 사랑하는 건 쉬워요. IT에 지진 났다. 중국에 지진 났다. 10,000원이나 5만 원 보내주고 나는 인류를 사랑했다. 근데 문제는 옆에 꼴보기 싫은 놈, 미운 며느리, 미운 시어머니 사랑하는 게 쉽으니까 미치지요. 마찬가지로 이 투자라고 하는 것도 원칙을 지키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일반 보통의 투자자들은 어려운 걸 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원칙을 지킬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주로 이제 돈과 관련된 겁니다. 이 장수 리스크, 그 다음에 건강 리스크, 그 다음에 자녀 리스크, 그 다음에 부동산에 편중된 리스크, 그 다음에 인플레 리스크 이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자산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퇴직 후에 30년, 40년을 뭐 하고 살아야 될 건가? 이게 중요해요. 제가요, 일본에 가서 책을 한 권 샀는데 그 책을 읽고 쇼크를 받아가지고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썼는데 제목이 뭐냐면 정년 후에 8만 시간 이런 제목이었는데요. 거기다 제가 뭐라고 썼냐? 우리가 60에 정년퇴직을 한다고 가정하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학교 선생님, 공무원 빼고 나면 직장에서 60까지 버티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자, 어렵지만 60까지 일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80까지만 산다고 가정하자. 왜 80이냐면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남녀 평균 수명이 딱 80.1세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명만 산다고 가정하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환갑까지만 지금까지 살아남으면 거의 100살까지 삽니다. 막 그렇더라도 평균 수명만 산다고 가정을 해도 정년 후의 인생이 20년입니다. 20년이면 이게 어느 정도 길인 줄 아십니까? 하루가 24시간입니다. 현역 시절에는요, 무지하게 바빠요. 일해야지, 술 먹어야지, 연애도 해야지. 그러니까 뭐 하루가요, 100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이놈의 시간이 안 갑니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이거 다 빼도 하루에 11시간 정도 남아요. 얼마 전에 어느 재벌그룹에서요,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들을 부부를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켰답니다. 거기 갔다 오면 저한테 그래요. 강사가 오더니 그러더래요. 다음 달부터 정년이시죠?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하루 일과 일주일 일과 한 달 일과 표를 예상해서 한번 써보세요. 이걸 뭐라고 쓸까? 막연히 앉아있는데 마누라는 어떻게 쓰는가? 봤더니 그냥 받자마자 써내려가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계모임 갔다 육성에 갔다 딸려집 갔다. 저희 집 사람도 지금 초등학교 육성회 사람 요즘도 만나서 밥 먹고 그래요.
근데 자기는요 10시까지 써놓고 나니까 쓸 말이 없더래요. 남자들은 이래요. 그래서 최소한 11시간 남습니다. 곱하기 365일 1년이죠. 곱하기 20년 이게 바로 83,300시간입니다. 근데 83,300시간이면 이게 어느 정도 길인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회사 하나에 와서 근무하는 시간 얼마인 줄 아세요? 연평균 2,261시간입니다. 그러면 83,300을 2,261로 나누면요 36년이에요. 그러니까 정년 후에 20년이 현역 시절에 36년에 해당한다. 100살까지 산다면 40년이니까 72년입니다. 도대체 이 긴 인생을 뭐하고 살아야 될 건가. 그래서요 이 돈 많은 분들도 요즘 만나서 그래요. 아, 이거 아침에 일어나면 어딜 가지? 뭐 하지? 소일거리. 그리고요 똑같이 노후생활 하시는 분 중에서도 만족도를 조사해 보면 하다못해 10만 원짜리 종이 줍는 거라도 해서 뭔가 일하는 사람이 이 그냥 놀고 있는 사람보다 만족도가 2배가 높다는 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요. 이 자기 형편에 맞는 일을 골라야 돼요. 그래서 대개 선진국의 경우는 3가지로 갈라집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생활비가 모자란다. 그런 분들은요. 나는 할 수 없다. 이제 체면불구하고 뭐 허드렛 일이라도 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벌 방법이 없을까. 이 일을 찾습니다. 미국, 일본 가면요. 나이든 노인네 분들 이렇게 일하는 그 사례가 다 그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동안은 사실은 일도 없지만은 하고 싶어도 이게 쪽팔려서 잘 안 됐는데 작년, 재작년부터 우리나라도요.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요. 저희 연구소에서 은퇴와 투자라는 잡지를 내고 있는데요. 작년 9월호에 이런 분이 소개됐어요. 이분은 교장 선생님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요. 남이섬에서 이 미화원 청소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남이섬에 한 달에 10,000명 정도 사람이 드나든답니다. 한 달에 하루에 관광객이. 그분들이 버린 쓰레기를요. 4명의 미화원이 치운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버신대요. 그런데 이 더 미치는 거는 옛날에 자기가 교장을 했는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신씨 이거 치워 이거 치워. 그럼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그리고 더 기분 나쁜 건 뭐냐. 옛날에 교장 선생을 같이 했던 분들이 가끔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한대요. 너 교장 망신시킬 일이냐? 그러니까요. 그런 데서 소신을 갖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시간 남아서 그런 데 전화하는 사람도 있고 세상 가지가지입니다. 그분이 그래요. 그게 뭐가 어떠냐 이거죠. 지금 남이섬에 평생 고용이 보장된 사람이 6분이 계시답니다. 건강하고 성실한 분이죠. 요번에 자기가 7번째가 될 것 같다. 그러시더라고요. 또요. 이 시니어 클럽이라는 데 각지에 있습니다. 거기 관장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전직 사장하는 분들이 이 택배 같은 걸 하신다거나 요즘요. 사회조사 같은 게 많습니다. 조사원 같은 걸 하셔가지고 얼마씩 버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런 분들이 주위에 많이 늘어납니다.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한 달에 50만 원, 허드렛 일이라도 해가지고 50만 원을 벌면 2억 원의 정기예금을 갖고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2억 원 정기예금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한 달에 50만 원 허드렛 일에서 벌면 그걸 버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주위에서도 보면 똑같이 몇 억을 들고 있더라도 뭔가 규칙적으로 일을 하면서 그걸 관리하는 분과 놀면서 관리하는 분 전혀 다릅니다. 규칙적으로 뭔가 하는 분은 흔들림이 없어요. 놀면서 하는 분은 쓸데없이 욕심냈다가 쓸데없이 쫄았다가 그러니까 자산관리에 뭔가 내가 퇴직 후에도 규칙적으로 뭔가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나는 돈 걱정은 좀 없어. 먹고 살 건 어떻게 해결이 돼. 그런 분들은 뭘 하느냐. 이 사회공헌 활동 또는 자기 실현, 취미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사회공헌 활동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NPO 활동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NPO라는 말 잘 알아도 돼요. 민간 비영리 조직 자원봉사단체 뭐 이런 뜻입니다. 미국 가면요 200만 개 정도의 NPO가 있어요. 일본도 지금 이런 단체가 막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래요. 사랑의 집짓기, 헤비타트 이런 단체 들어보셨죠? 그런 데 가서 보람 있게 뭔가 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현역 시절 같으면 100을 받았을 텐데 한 30이라든지 50 정도만 받습니다. 그러면 한 70 내지 50% 정도는 사회공헌 활동, 자기 몸으로 공헌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30 내지 50 정도는 자기 용돈벌이 정도. 이런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이 NPO에서 일하는 사람도 다 취업인구에 포함을 시킨대요. 제가 몇 년 전 통계를 보니까 미국 전체 취업인구의 9.8%, 10명에 1명이 그런 데서 일한대요. 미국의 주요 직업란에 보면 NPO라는 직업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 일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취미, 저기 사회 뭡니까? 자기 실현 이런 식의 이름입니다. 제가 아는 또 어떤 분은요, 어떤 분은 건설회사 사장을 한 분입니다. 이분은 딱 사장을 관두자마자 용인대학에 가서 미대에 학사 편입을 했어요. 자기 아들보다 어린 애들하고 같이 미대에 들어가서 공부해서요, 대학원까지 나와서 작년에 인사동에서 전람회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책에다가 이런 분의 사례를요, 제가 13분을 소개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요, 이 한국전력에서 58세에 퇴직하신 분인데, 이분은요, 이 한국전력에 취직을 해가지고 바로 어디를 갔냐, 공주지점으로 발령을 받았답니다. 근데 마침 그때 공주지점의 지점장이 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은 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일본인 친구가 있어가지고 주말이 되면 그 사람한테 오는 거예요. 둘이 부여, 공주, 고적답잘 다니는데 자기가요, 그런 사람들을 따라다녔어요. 그래가지고요, 예, 책도 많이 읽고. 그래서 요즘 뭘 하냐, 이분이 종로 시니어 클럽에서 전단지가 날라들어서 거기 가서 이 문화유산 해설가 이 자격시험을 땄어요. 이분은 일주일이 무지하게 바빠요. 일주일에 사흘은요, 배우러 다닌대요. 배우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 아니에요. 고급의 강좌로 공짜로 줄 수 있는 게 깔려 있답니다. 그리고 사흘은 경복궁, 창덕궁, 덕송에 가서 문화유산 해설하고요, 지금 약간씩 수상을 받는답니다. 이런 분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일단 뭔가 일을 하는 거. 저는 그래서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다.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게 오늘 제 강의의 결론입니다. 자, 그럼 끝내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 새로운 관점을 얻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 나이들은 100세까지 살 확률이 절반 가까이 되는 거니까 그때 제 아들은 71살이거든요. 제 손자가 빨리 나오면 40이 넘어서 이제 명퇴 걱정하고 이럴 나이니까 그런 생각까지 다 하고 살아야 되겠네요. 정말 알찬 강의 해주셨습니다. 미래에셋 투자교육연구소의 강창희 소장님께 큰 박수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구정마루에서 백화점 상품권 준비해 주셨습니다. 금성출판사 푸르넷 공부방에서도 백화점 상품권을, 친환경 도자기 제네에서도 백화점 상품권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생생토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요즘 시어머니가 아들 댁에 갔다가 듣는 말이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시어머니로 살아가는 법, 내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아침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